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제3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공식 약칭은 도시정비법이죠. 이미 다 약속했던 내용들입니다. 도시정비법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일컬어지는 통칭은 도정법이죠. 도정법입니다. 예,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줄여 사용하기도 하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부동산 공법 제1강부터 제5강을 시청한 후에 이 내용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만큼은 제대로 재점검하시고 이 내용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상하관계, 수직관계, 상하관계, 수직관계로 구성되며 그리고 행정청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거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우리는 약속을 해 두었습니다. 어때요? 기억이 다 살아나고 있죠? 예, 그럼 되었습니다. 자, 간략하게 재점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다룰 도시정비법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일종의 자녀에 해당할 건데요. 이 자녀의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또한 조부모님에 해당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는 부동산 공법 제1강부터 제5강 사이에 정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제1강에서 말입니다. 자, 그 조부모에 해당하는 것이 국토기본법입니다. 글자 그대로 기본적인 내용만을 규정해둔 그런 법입니다. 사실상 부동산 공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식 약칭은요, 바로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에 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계획하는 법이고요. 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거의 전부가 바로 국토계획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식 약칭은 국토계획법인 것으로서 우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통상적으로 일컬어지는 명칭이 있죠. 그게 바로 국계법이라는 것입니다. 국계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국토계획법에 기초하여서 도시를 개발할 때는 이런 절차로 진행하십시오 라는 절차법을 만들 필요가 있을 거요. 그게 바로 도시개발법이라고 우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정비할 때는 이런 절차로 진행하십시오라고 법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도시정비법이라고 우리는 약속을 해 두었습니다. 그럼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 위주로 정리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부동산 공법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민법 제99조에 민법 제99조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다시 한 번 더 적어볼까요? 이미 다 약속했던 겁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정착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축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바로 토지, 건축물에 관련된 그런 공법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다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일부는 토지에 관련된 것이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 일부는 건축물에 관련된 것이 있을 텐데요. 토지에 관련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토계획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1장에서 정리하였고요. 그리고 도시를 개발할 때 관련된 절차법이 도시개발법인데 이것은 2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또한 토지에 관련된 그런 공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3장에서 지금 우리가 다룰 내용이 도시정비법인데요. 이 또한 토지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4장에서 농지법을 다루기로 약속을 하였고요. 그리고 제5장, 제6장은요.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에 관련된 법이라고 우리는 이미 약속을 해두었는데요. 이 두 가지 가운데 있어 일반법에 해당하는 것이 제5장 건축법이고요. 이 건축법에 대한 특별법, 개별법이 제6장 주택법이라고 우리는 이미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어때요? 재점검이 이루어졌죠? 그럼 되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 다 무시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초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으로 도시정비법 이해도 수월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통칭 도정법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절차법이라는 거요. 그리고 공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행정청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정비사업 추진 절차, 어차피 도시정비법이니까요. 정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정리는 요약 정리가 끝난 다음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절차입니다. 그래서 왼쪽 칸에는 추진 절차, 오른쪽 칸에는 그 주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끝날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 계획은 언제나 수립을 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가 국토기본법의 하위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리할 때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었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기본이 들어가 있죠. 이때도 행정청에서 이를 수립한다라고 우리는 약속을 해 두었습니다. 어때요? 왜 1강부터 5강까지 확인을 한 후 이 내용 시청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수립을 했으면은 당연히 고시를 해야 될 텐데요. 이 내용들은 바로 도시정비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는 주체는 5인입니다. 특광 자시도 시장입니다. 특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광이라는 것은 광역시, 그리고
자시라는 것은 세종시와 같은 특별자치시, 그 다음 자도라는 것은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치도를 일컫는 표현이라는 거 우리는 이미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인이 나타나고요. 특광, 자시도에 이인이 나타나고요. 그럼 시장이 하나 추가되면서 총 5인이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는 주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시장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당연히 도지사는 정비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만 수립권자이고요. 군수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광이 여기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하위 지방자치단체인 구 또한 정비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접할 때는 약간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공법 제1강부터 제5강을 시청한 후에 이 내용들을 접하게 되면은 전체의 윤곽 파악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주민 공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람은 일반적으로 14일 이상 이루어진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정비 기본 계획이 아니라 기본이 떨어져 나가버린 바로 다음 단계에 나타나겠죠. 다음 화면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비 계획의 경우에서는 공람 기간이 30일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거 꼭 명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민 공람만 시켜서는 아니 될 겁니다.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또한 해야만 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관계행정기관이 있으면은 관계행정기관 나오자마자 무조건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난 뒤에 전문가 집단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전문가 집단 넣자마자 심의죠. 이것 두 가지를 합쳐서 협심이라 그러죠. 그럼 협의 핵심 내용은 관계행정기관, 심의 핵심 내용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정비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보에서 고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공보와 관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미 부동산 공법 제1강부터 제5강 사이에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공보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것이고요. 관보는 중앙행정기관, 중앙부처의 내용을 고시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기관지는 기관지인데요. 그 기관지를 운영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공보, 중앙일 경우에서는 관보라고 부른다라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관보가 아니라 공보라고 적혀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재건축의 경우에서는 재개발은 아닙니다. 재건축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안전진단 과정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에 어떤 내용이 나타날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이 떨어져 나간 정비계획이 드디어 나타날 것입니다.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기 때문에 수립이라는 용어 대신에 입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드디어 정비 계획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는 수립이 아니라 입안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것 또한 확인을 하였고요. 이러한 정비 계획에 관련된 법 규정은 도시정비법 제9조부터 제15조가 관련되어 있다는 거 적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정비계획 입안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은 5인이 있는데요. 5인이 있는데 자시도는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특광이 빠져버렸습니다. 특광이 빠져버렸습니다. 특광이 빠져도 좋은 것은 여기에 구가 대신 들어서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특광이 하는 것이 아니죠. 최일선에 있는 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군도 여기에 나타납니다. 최일선에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요. 시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도지사는 바로 정비계획 입안권자에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때요? 이 내용들도 이해를 한다면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쯤 해두겠습니다. 이러한 정비 계획은요, 정비 사업 내용을 담아야 될 것인데, 정비 사업 내용의 대표적인 것으로는요, 정비 사업의 명칭이 있을 것이고요, 정비 구역 및 그 면적이 있을 것이고요, 도시 계획 시설 설치라든지 건축물의 밀도 계획 등이 정비 사업 내용으로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러한 정비계획 위반을 할 때는요, 주민에게 서면 통보까지 하여야 됩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주민에게 서면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공람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미 예고해 드렸던 대로 14일 이상이 아니라 30일 이상, 30일 이상의 공람이 이루어진다는 거 명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 및 국공유 재산의 관리청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지방의회 의견도 청취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정비계획 위반을 토지 등 소유자 자신들이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은요, 도시정비법 적어볼게요. 나중에 자세하게 할 건데 지금은 윤곽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의 가목과 나목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미리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목의 경우에 있으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 정도만 적어둘게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는 말입니다. 토지 또는 이 정도만 적어둘게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이 너무 길단 말이죠. 이걸 줄여서 여기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 그리고 이것은 그 관련된 등으로 파가해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요, 재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건축물이죠. 그래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라고 규정이 됩니다. 이쯤 해두겠습니다. 이 정도만 적어둘게요.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다루기로 약속하고 이쯤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화면도 정리하도록 하죠. 예, 그대로 둘까요? 뭐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대로 두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께서요,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위반은 못해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한은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보이니까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계획 위반 제한은요,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의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제6호라는 것은요, 정비계획 변경 위반 제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비계획 위반 제한은요,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조례 제9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쯤 해두죠. 그리고 제6호에서는요, 정비계획 변경 위반 제한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이 구성되었다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경미하자마자 불필요하다라고 마무리가 될 겁니다.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 위반 제한의 경우에서는 동의가 불필요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부산광역시의 경우라면 조례 제9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쯤 해두고요. 보다 자세한 것은 제가 그 법적 근거를 다 제시하였으니까 필요하면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내용 또한 앞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비교 표시가 붙어 있는데요. 화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6인입니다. 6인입니다. 비로소 특광이 나타났는데요. 또다시 그렇다면 당연히 특광이 나타나자마자 구가 빠져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군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번에도 도가 빠져버릴 겁니다. 그리고 자시도는 이 경우에도 그대로 존재하면서 여기에 2인, 여기에 2인, 시와 군 2인 합치니까 6인이 지정권자라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정비구역 지정권자 6인은 말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서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도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쯤 해두죠. 자, 정비구역 지정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정리를 이어갈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들은 정비계획 위반에 관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위반되었다면 그러한 정비계획이 결정이 이루어지고요. 정비계획 결정이 이룬다면 정비구역 지정 방금 전에 약속했던 그 내용이죠. 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이와 관련된 행정청은 6인이라는 거 방금 전에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6인이 바로 특광, 자시도, 시군이 될 것입니다. 여기 광을 따로 표시한 것은 부산광역시와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광자에다가 따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에 계시는 정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부산광역시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쯤 해둡시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도가 빠지고 그리고 구가 빠지게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심의를 거쳐야 될 것인데 그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정비계획이 결정이 될 것이고 심의를 거쳐야 결정이 되겠죠. 그런 다음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이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이기 때문에 공보에 고시를 해야만 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까지 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도시정비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서는 천재지변 등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바쁜데 천재지변 등이 있는데 언제 기본계획까지 수립해 가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이나 변경 없이 바로 정비구역 지정을 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이처럼 정비계획이 결정이 되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추진위원회 구성 성인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성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당연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체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될 것이고요. 이를 성인하는 주체는 행정청이 될 것인데 5인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시도가 나타나 있네요. 그럼 특광은 없다는 소리입니다. 특광이 없어도 되는 것은 최일선에 있는 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연히 최일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군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시도 2인, 시군구 3인, 합쳐 5인이 바로 추진위원회 구성 성인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성인을 받기 위해서는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 다음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이 구성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운영 규정까지 제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운영 규정까지 제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참고 표시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제118조에 규정된 공공지원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원하는 경우라면은 공공이 지원을 하니까 굳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강요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라면은 공공 지원을 하는 그런 경우라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빨리 진행되도록 만들어 주겠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이루어졌다면 다음에 조합이 결성이 될 것입니다. 그죠? 자,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드렸던 대로 조합 설립 인가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당연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주체는 추진위원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인가할 수 있는 인가권자는 당연히 최일선에 계시는 5인일 겁니다. 자시도 시군구 2 더하기 3 하면 5인이 나타나게 되겠죠.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 성인권자 5인과 조합설립 인가권자 5인은 동일할 것이니까 말입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27조 및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5인,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시도 시군구 5인이죠. 그리고 토지, 주택, 공사 등의 지정개발자 시행사업은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사업은요, 따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제외시켜 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은 지정개발자입니다. 지정개발자입니다. 개발자를 지정해주는 그러한 시행사업입니다. 이쯤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은요, 재건축과 재개발이 서로 상이합니다. 재개발이 재건축에 비해서 비교적 그 요건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의 경우에 있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반면에 재건축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주택단지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단지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공동주택 각 동별입니다.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5인 이하의 구분 소유자의 경우에서는 제외시켜 줍니다. 그리고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까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여전히 4분의 3입니다. 4분의 3 이상 및 그 다음에는 약간 완화시켜줍니다.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이번에는 4분의 3이 아닙니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경우에 있으면요,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쯤 해두겠습니다. 그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면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공자 선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공자 선정은 일반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외로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시공자 선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시공자 선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자 선정의 주체는 물론 사업 시행자가 될 겁니다. 사업 시행자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합,
조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정 개발자가 있다라는 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0인 미만의 토지 등 소유자의 재개발 사업 시행은 자신들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시행 방식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도시정비법 제118조 앞에서도 언급된 내용이죠. 바로 공공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공지원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자가 선정됩니다만 바로 예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법 제118조와 관련이 있고요. 그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공공지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제가 최근에 올려둔 동영상 자료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서울특별시의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해두겠습니다. 대단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시간이 나시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것이 사실은 조합 시행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합 시행 방식의 경우에 있어 시공자 선정은요, 방금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서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두 차례의 경쟁 입찰이 유찰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 이쯤 일단 해두겠습니다. 방법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 수가 적을 때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합원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쯤 해두죠. 그 다음 두 번째, 자시도 시군구 5인과 LH 토지주택공사 앞에서 언급됐던 내용이죠. 등의 공공시행 및 지정개발자 시행 방식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서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고요. 세 번째, 20인 미만 토지 등 소유자의 재개발 사업 시행의 경우에 있으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자치규약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조합의 정관에 해당하는 것이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에서는 자치규약입니다. 이쯤 해둡시다. 이쯤 해둘게요. 자, 그 다음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건축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재해 등의 각종 위원회 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50조, 52조, 56조부터 58조까지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대단히 많은 조항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주체는 당연히 사업 시행자일 것이고요.
그 인과권자는 당연히 5인일 것입니다. 자시도와 시군구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이번에도 단서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5인 자신이 사업 시행자인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이들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서 고시하면 됩니다. 자신들이 인가권자인데 다시 인가를 받을 필요 없잖아요. 예,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요, 조합 시행 방식의 경우에서는 당연히 총회 의결을 거쳐야만 할 텐데요. 총회 의결을 거칠 때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예, 단서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총회는요, 예, 조합은 10%만 직접 출석하면 됩니다. 조합은 10% 이상만 직접 출석하면 됩니다만, 이거는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예, 조합은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할 것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정비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 시에는, 예, 됐습니까? 과반수 찬성 의결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 강화되죠. 3분의 2 이상이 찬성 의결해야만 합니다. 예, 정비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그런 경우라면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그 다음 자시도 시군구 5인은 말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에 물론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도 포함됩니다. 관련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을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도 공람 기간은 14일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공람을 시켜주면서 의견 수렴을 해야만 하겠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사업시행 계획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5인께서는 말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 인가권자 5인이죠. 인가 후에는 말입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도 포함하여서 지방자치단체 공보에다가 고시를 하여야만 할 겁니다. 예,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이해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의 경우라면 말입니다. 이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미동의자에게 조합 설립 동의 여부를 최고하는 등 1차 매도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재건축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한 사람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미동의자에 대해서 조합 설립 동의 여부에 대해서 최고를 하는 등 제1차 매도 청구 절차를 진행을 해야만 한다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쯤 해두죠. 자,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 분양 신청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분양 신청의 결과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이 추진됩니다. 자, 이는 도시정비법 제72조부터 제74조, 그리고 76조, 77조, 79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 주체는 사업 시행자일 것입니다. 사업 시행자일 것입니다. 그럼 먼저 조합원별 종전자산, 분양 예정자산,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 평가의 주체는 감정평가법인 2인입니다. 감정평가법인 2인입니다. 이분들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하여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해두죠. 나중에 상세한 내용 전개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하십시오 라고 통지를 하고요. 그리고 일간신문에 분양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통지사항으로서는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당연히 위에서 이루어진 종전자산 평가라든지, 그리고 분담금 추산액이라든지, 분양 신청 기간 등이 통지사항에 포함될 텐데요.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그리고 한 차례에 걸쳐서 딱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럼 최장 80일, 60-20이니까요. 최장 80일의 신청 기간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인가 신청 전에요,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을 시켜주고요, 의견 청취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는데요, 1개월 전에 조합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고 그 인가를 득하게 되겠죠. 이란 관리처분계획인가는요, 도시정비법 제74조, 제78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주체는 사업시행자, 조합이라면 조합이 되겠죠. 조합 방식의 경우에서 사업시행자는 조합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에 대한 인과권자는 여전히 5인입니다. 최일선에 계시는 자시도와 시군구 2-3 총 5인이 된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난 뒤 인가가 이루어진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를 해야만 할 것이고요. 분양 미신청자 등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게 되고요. 미성립시, 즉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수용 또는 매도 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과 보상 협의를 하게 되는데, 협의 미성립 시에는 60일 이내에 수용 재개를 하게 되는데요. 수용 재개는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국한됩니다. 재건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제1차가 아니라 제2차 매도 청구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은 요약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윤곽만 파악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주 및 철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주 및 철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8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주 완료가 이루어진 후에 철거가 진행될 것입니다. 자, 철거된 다음에는 당연히 착공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러면서 일반 분양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79조와 제82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경우 시공보정서가 나와야 될 텐데요. 시공보정서는 당연히 시공자가 조합에, 그리고 조합에서는 바로 5인에게 제출하게 되면서 착공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분양분 외의 잔여주택 처분이 이루어지게 될 건데요. 보류지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일반 분양도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것에 대한 분양 공고 절차는 당연히 주택법 제50조를 따라야만 할 것이고요. 분양 보정서가 제출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착공 및 일반 분양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준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한 준공 인가를 받고 그 다음 입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83조에서 제85조 사이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주체는 당연히 사업시행자, 그리고 인가권자는 당연히 제1선에 계시는 5인,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시도와 시군구가 될 것입니다. 자, 준공검사를 받고요. 그런 다음 준공인가가 이루어지고요. 공사 완료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인가 고시일 다음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준공인가 고시일 다음 날 정비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비관리 처분 계획 방식의 경우라면 말입니다. 이쯤 해둡시다. 이쯤 해두고요. 자, 그 다음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전 고시도 이루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정비구역 해제도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이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서 제88조 사이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공사 완료 고시 후에요. 이제 확정 청량을 하면서 토지 분할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 분양받을 자에게 관리 처분 계획에 정한 사항을 통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사업 시행자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이전 고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시도 시군구 5인에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권리 확정이 이루어지게 될 건데 이건 고시일 다음 날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등기 촉탁에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정비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방식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이쯤 해둡시다. 그런 다음에 청산 및 조합 해산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이는 도시정비법 제89조 및 제90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청산 및 조합 해산이 이루어질 때 관계 서류는 바로 5인에게 인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 중에서 총회에
됐습니까? 조합원은 일반적으로 10% 이상 직접 출석을 하면 됩니다만 특정한 4가지 경우에 있어는 그 4가지 중 한 가지는 이미 앞서 보았습니다. 예, 4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만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간략하게 확인하고 이번 만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속대로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2항입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총회의 의결사항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 제2항에 법 제45조 제6항 단서에서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그게 바로 시행령이죠, 정하는 총회란 이제 구체적으로 그 4가지를 이렇게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총회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를 말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4가지가 결국은 정비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총회 의결 사항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창립총회요. 그 다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요. 그 다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4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쯤 해두면서 요약 정리는 마무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만남에서는 이제 도시정비법 개개의 규정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